초등학교 고학년에 분명히 경계선 지능이 나왔는데 나중에 한 고등학교 때쯤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평균 이상으로 지능이 올랐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잘 안 바뀐다. 하지만 그래도 또 바뀌기도 바뀝니다. 일상에서 그냥 놀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보드게임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할리갈리 같은 것들도 사실은 시지각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캐치를 그쵸. 하고 빠르게 종을 쳐야 되니까 시지각과 처리 속도가 같이 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건 단연코 1번으로 독서를 얘기합니다. 뭐 읽어야 되냐? 저는 소설책 많이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 경계선 지능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능이라는 것을 각 영역별로 나눠서 어떤 방법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능이라는 것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능을 딱 한 가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쟤는 경계선 지능인데 공부를 잘해. 쟤 지능 뭔가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지능에는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네 가지 영역.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네 가지 기능이 있고요. 저희 최근 댓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지각 추론은 128 나왔는데 처리 속도가 86점이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손이 느렸구나. 근데 일눈치는 없지 않았다. 이렇게 각자 영역에서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요. 한 3개 영역 정도에서의 평균인데 한 개 영역에서 이렇게 확 낮아버리면은 토탈 스코어가 경계선 지능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성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웩슬러 검사를 기준으로 총 4개 영역으로 나누게 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5개 영역으로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죠. 지각 추론이라는 영역을 이제 시공간 그리고 유동 추론 2개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훈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은 지능 지수라는 게 한번 고착화가 되면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훈련법들을 시행을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지능이 크게 오르거나 하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말씀을 드릴 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어느 정도 지능의 틀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때부터는 만약에 수치가 조금 낮다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끌어올려 주려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걸 받아들이고 아이가 조금 편한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얘기한 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전에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아무래도 뇌라는 게 나이가 어릴수록 조금 더 액티브하고 플렉서블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일수록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한다면 좋아질 수가 있고요. 또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러 초등학교 고학년에 분명히 경계선 지능이 나왔는데 나중에 한 고등학교 때쯤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평균 이상으로 지능이 올랐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사람마다 어쨌든 키 발달 속도도 맞아요. 다른 것처럼 네. 뇌의 발달 그래프도 사람마다 분명히 편차가 있고요. 그럴 때 부모가 어땠는지 알아보는 것도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잘 안 바뀐다. 하지만 그래도 또 바뀌기도 바뀝니다. 뇌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장기인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운동 능력이 크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바뀌기는 바뀌어요. 분명히 바뀝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뇌도 일종의 신체 장기이기 때문에 꾸준히 트레이닝을 하면은 그 안에서 분명히 약점들이 조금 더 메꿔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직접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어 이해인데요. 이 언어 이해 능력 높이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건 단연코 1번으로 독서를 얘기합니다. 네, 근데 독서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뭐 읽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아무래도 자기계발서의 왕국이잖아요. 정보 제공하는 거 많이 원하시는데 저는 소설책 많이 말씀드려요. 그렇죠.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지 꾸준히 읽을 수 있어요. 꾸준히 읽어야지 뭔가 의미 있는 훈련이라는 게 될 수가 있고요. 일단 흥미가 가는 내용을 담은 책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고전이 사랑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죠. 네, 내용도 풍성하고 문장도 잘 다듬어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유명한 고전 소설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을 읽어야지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고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건네는 말이 상대방에게서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지도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잘못 건네지는지도 보고 그쵸. 그런 것들을 정말 빅데이터를 흡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한 줄 한 줄 막 줄치면서 아, 요거구나 깨닫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많이 보다 보면은 맞아요. 자연스럽게 체화되게 돼요. 우리가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봐야죠.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은 단순히 독서를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조금 더 내 걸로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독후감을 써보는 거,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를 글로 적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책의 내용을 복기하게 되고 책도 조금 더 집중해서 읽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독후감을 쓰자라고 하면은 아이고 어른이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숙제처럼.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 한 권 다 읽고 독후감 쓰기 이것도 가능하다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이 오늘은 요 2페이지를 읽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요약을 해보겠다. 혹은 뭐 한 챕터를 읽고 요약을 해보겠다. 요 정도로 조금 처음에는 작은 목표를 제시를 하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식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그냥 영화 보면 안 되냐,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영화도 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자기 스피드대로 사고하기가 어려워요. 그 영화의 스피드에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 사람 얘기한 게 무슨 의미지? 생각하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졌지?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다음의 스토리대로 흘러가 버리고 화려한 시각적인 자극들에 의해서 언어 이해를 높이기에는 솔직히 비추거든요. 가능하면은 재밌고 쉬운 소설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다.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언어 이해라는 거는 결국 텍스트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한 거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인 책이 절대적인 중요한 머티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아동용 도서라고 한다면은 부모님이 같이 읽고 나서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지 질문 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잘 이걸 흡수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아이로 하여금 한 번 더 이 책 내용을 곱씹어서 이해를 하도록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성인인데 나는 언어 이해력이 분명히 좀 남들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다. 똑같은 걸 봐도 나는 잘 모른다라는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요즘에 내가 읽은 책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감상평이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구나 라면서 내 생각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거를 내가 시도하면은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각 추론 능력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늘릴 수가 있나요? 네, 지각 추론은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지각 추론 중에서 지각은 시지각 능력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영역이고 추론이라는 거는 이제 논리적 사고력이죠. 시지각 능력 같은 경우에 저는 제일 좋은 거는 퍼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즐을 우리가 잘 맞추려면 전체 그림 중에서 이 일부분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전체와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전체적인 공간 지각력이 향상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번 2000피스짜리를 사봤는데 2000피스 진짜 작아요. 나는 단박에 아주 그냥 빡센 트레이닝으로 능력치를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남들보다 약하니까 훈련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무게도 처음부터 30kg, 40kg 들지 않듯이 조금 피스를 낮춰서 뭐 50피스, 그 다음 100피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고도 그러면 많이 좋겠네요. 그럼요. 레고는 3차원 퍼즐이죠. 더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레고는 어쨌든 설명서가 보통 있는데 이 설명서대로 만드는 능력도 전형적으로 시지각 능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법이 됩니다. 저희 애들도 보면 설명서대로 만들고 놀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언젠간 부셨다가 그거 가지고 자유롭게 어떤 또 도형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이미지를 손으로 구현해내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것들도 분명히 우리 뇌의 특정 부위를 계속해서 자극시켜준다. 그리고 자극시켜준다는 거는 계속 자극하면 근육 두꺼워지는 것처럼 계속 자극하면 뇌의 연결이 두꺼워집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냥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지도 보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도상에 간단하게 축약이 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아이가 매칭하도록 하고 혹은 뭐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을 하고 이제 길을 찾는 연습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이런 공간지각력 비롯해서 시지각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물건을 정해진 자리에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찾는 연습 같은 것들도 뭐 일상생활적인 습관에서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시공간, 시지각 능력에 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네, 언젠가부터 우리가 사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켜고 그냥 머리 안 쓰고 시키는 대로 가잖아요. 저는 이러면서 우리가 트레이닝의 기회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요.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아까 우리가 요약하고 이런 것들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AI
AI가 맞아, 다 해주니까. 다 해주잖아요. 심지어 기사 같은 것들 예전에는 저희가 스크랩북에다가 기사 붙여서 그거를 손글씨로 요약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기사 페이지 자체에 요약봇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너무 편리하지만 우리 뇌 기능에는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은 불편한 아날로그적인 방법들을 고수해보는 것도 저는 전체적인 뇌 기능을 훈련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시지각 말고 그럼 추론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아이들 기준으로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사고력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한 연산, 셈 같은 것들 말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교육들이 있거든요. 문제 안에 단서들이 있고 이 단서를 이용해가지고 누가 제일 뭐 먼 거리를 갔는지 네. 누가 제일 사탕을 많이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학습적인 방법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상에서 그냥 놀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보드게임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드게임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죠. 할리갈리 같은 것들도 사실은 시지각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캐치를 그쵸. 하고 빠르게 종을 쳐야 되니까 시지각과 처리 속도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추론에 좀 초점을 맞추자면은 저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루미큐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루미큐브는 숫자 패를 연속된 숫자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없애는 그런 종류의 게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다. 뭐 검은색 1, 2, 3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검은색 숫자 4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옆에 갖다 붙이고 뭐 이거를 또 큰 패끼리 옮겨가지고 더 거대한 패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게임이에요. 찾아보면 많이들 나오실 거고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방법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스토쿠가 있습니다. 스토쿠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로 아홉칸, 세로 아홉칸으로 구성된 표 안에다가 숫자를 겹치지 않고 써놓는 겁니다. 한 줄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써놓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서로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적어놓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동시에 몇 수 앞을 내다봐야 될 수도 있고 복합적인 요소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동추론 능력들을 기르는 데는 상당히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우리가 이런 거 하자 그러면은 머리 아프고 싫거든요. 네. 특히나 내가 살아오면서 이게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뭔가 누가 옆에 없어도 내 약점을 들키는 것 같은 그 막 불편한 마음에 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괴로워야 늘거든요. 고통을 이겨내야지 근육이 붙습니다. 그것처럼 이게 머리 아파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라고 혼자 불편해지더라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단계에서부터 다른 사람하고 괜히 비교하지 말고요. 다른 애들은 퍼즐 막 이만큼 하는데 난 왜 이것도 못 맞춰 그러지 말고요. 이전의 나에 비해서 늘어가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상황 추론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가지고서 아이와 토론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책 속에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뭐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또 그거를 접한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시켜주는 것도 좋거든요. 말씀드린 뭐 수를 다루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다 추론 능력에 해당이 되지만 이런 어떤 상황 인지라든지 사회 인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영역의 추론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또 이런 방법들을 적용한다면은 사회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진료실에서 이제 성인 진료 보는데도 가끔 해요. 그렇죠.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 얘기하시면은 그거는 그거고 내 상대방은 왜 그랬을까요? 상대방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혹은 지금 이걸 듣는 저는 어떤 생각일까요? 같은 질문을 던지면은 의외로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전혀 대답 못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죠. 본인의 고통에 너무 크게 느껴서 다른 거를 이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렇게 지각 추론 능력도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태생적으로 이런 능력에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또 상대방의 마음을 캐치하기 어렵고 조금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는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기억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예를 들어 상담할 때 쓰는 거예요. 방금 듣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거를 기억 속에 저장해 놓고 있으면서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 상담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를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맞아요.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일상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계좌번호 같은 거 기입해야 될 때 있잖아요. 불러주면은 그거를
머릿속에 잠깐 기억했다가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기억의 임시 저장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작업 기억이죠. 그래서 순간적인 암기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굉장히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맘카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 작업기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공부하면 저절로 올라간다. 라는 댓글들이 되게 많던데 그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부를 하면은 올라갈 수 있죠. 공부가 어쨌든 암기라는 어떤 과정을 수반을 하기 때문에 뭐 작업 기억을 거의 필연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시켜가면서 작업 기억을 올려야 돼라고 하는 거는 약간은 가혹하지 않나 네, 이런 그쵸.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놀이 형식으로 작업 기억을 끌어올려주고 그러면 공부도 조금 더 쉽게 되는 거를 본인도 느끼고 그럼 공부도 약간은 더 흥미가 있어지고 그러니까 작업 기억도 늘고 네. 이런 선순환을 흘러갈 수 있는데 무조건 공부하면 늘어 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이미 기초 체력이 약간 약한 사람에게는 너무 혹독한 방법이 아닌가. 좀 더 효율적인 트레이닝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청각 자극하고 시각 자극으로 저희가 보통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각 자극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불러주고 그거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단순히 기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한 숫자를 역으로 말해보도록 하는 거 거꾸로 뒤에서부터 네, 11 2000 405 0606 그냥 일단 한번 그대로 따라와 보시겠어요? 112 000 405 0606 6060 504 000 211 맞나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또 띄워주시는 기회 네, 만들어 주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게 보면은 나와 있는 게임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게임을 이용해도 좋지만 방금 우리 얘기한 것처럼 임의의 숫자를 하나 던져주고 이것들을 기억하고 또 역으로 말해보고 요 훈련만으로도 효율적으로 워킹 메모리, 이 작업 기억의 어떤 용량을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물론 연구마다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논문을 진짜 많이 찾아봤었는데 네. 늘기는 는다. 네. 근데 이게 이 특정 태스크에서 영역에서만 느는 거지 게임 예를 들어 이 게임만 더 잘하게 되는 거지 네. 이게 일상생활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네. 저도 회의적이긴 했었어요. 운동에 자꾸 비유를 드는데 운동 하나를 열심히 하면은 다른 종목에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왜냐면 겹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뭐 기대한 만큼 바로 쭉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숫자라는 거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뭐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영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그만큼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 되기가 쉬운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훈련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각적인 어떤 머티리얼에 대해서도 이 작업 기억 훈련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포켓몬 메모리 게임.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왜 포켓몬이어야 되나요? 우리 집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냥 뭐 게임 그 카드가 잔뜩 있으면은 뒤집어 놓고 뭐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고 그쵸? 예, 여기 개굴린자 있었는데 여기 있었다. 근데 뒤집어 보면 아니야. 틀렸으면은 또 하고 이런 거. 그렇죠. 예. 위치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게임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시각적인 기억력, 작업 기억력을 이용하는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내 머리가 움직이고 있구나, 굵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어떤 게임이나 놀이의 형태를 취하는 게 아이들로 하여금 뭐 성인도 마찬가지죠. 흥미를 잃지 않고 하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하기 싫을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기가 별로 없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줘가면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숫자 외우기를 뭐 몇 번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뭐를 선물로 주겠다. 매번 매 순간 이렇게 보상을 바로바로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세워가지고 마일드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선물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겠죠. 네, 어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거 다 계속 선물 주면 애가 습관되고 지를 위한 건데 왜 선물을 주냐라고 하는데 애들은 필요해요. 맞아요.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처리 속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삶에서 중요한 요소죠. 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댓글에도 그런 경우 많아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느려요. 일 처리가 느려요. 뭐 말도 느려요. 행동도 느려요. 라면서 같이 일해보면 되게 힘들어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 이 처리 속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빠릿빠릿함이죠. 예,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이 간단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태스크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영역이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제한된 시간 안에 뭔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주로 권유드리는 게 문제를 풀 때 우리 시간 제한을 두고 얼마나 정확하게 풀어내는지를 훈련을 하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떤 훈련의 소재가 되는 문제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차원적인 여러 단계의 생각을 거쳐야 되는 문제들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인지적인 기민성이기 때문에 깊게 뎁스 있게 들어갈 필요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칭견산 같이 간단한 문제들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기,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뭐 그냥 구구단이죠. 근데 우리가 구구단 그 쉬운 거 뭐 다 아는데 왜 계속 하냐? 구구단을 정말 그냥 너무나 빠르게 하면 그 다음 더 어려운 연산도 결국 그 구구단을 베이스로 하는 거잖아요. 많이 하면 늘고요. 이 처리 속도는 특히 저도 예전에 논문 많이 찾아봤을 때 처리 속도는 확실히 하면 는다라는 쪽이기는 합니다. 놀이로 비유를 한다면은 그냥 알파벳 블록 같은 것들을 쭉 깔아놓고 섞어놓은 다음에 정해진 시간 안에 알파벳 순서대로 A부터 Z까지 나열하기, 혹은 뭐 특정한 영어 단어를 찾아가지고 먼저 만들기, 이런 것들도 우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로서 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진료실에서 뵙는 환자분들 중에 이 웩슬러 결과지를 보면 다른 거는 다 비슷비슷한데 이 처리 속도만 훅 떨어져 있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타고난 그 부분이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걸 보면은 자신감이 없고 불안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의 결과물에 대해서 항상 또 틀릴 거야, 또 혼날 거야 라는 이 과거에 이전 실패 경험들과, 원래도 네가 처리 속도가 낮으면은 흔히 말하는 구사리 뭐 이렇게 욕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더 위축돼가지고 더 느려지고 이 악순환 때문에 실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처리 속도가 더 늦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긴장과 불안이 해결되면은 오히려 처리 속도 수치가 좋아지고 전반적인 IQ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 내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불안이 상당히 높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선택적 함부증이라고 하죠. 집에서는 얘기 잘 하는데 뭐 여러 친구들 앞에서는 말하기 어려워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발표는 당연히 안 하고, 네, 이런 친구들 언어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불안이나 긴장 같은 것들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친구들이 보면은 수행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엑슬러 검사했을 때 처리 속도가 낮아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약물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항우울제 계통의 약을 처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같이 처리 속도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반복해서 한 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표 설정은 무조건 낮게, 그리고 할 때마다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어떤 칭찬이나 보상을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안 되는 약점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인정을 하되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낮은 스타트 지점을 인정하되 거기서 올려나가는 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여기서 헤매고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어. 그래, 해낼 수 있구나. 계속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을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예전의 나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만나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